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석도영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하루님 환영합니다. 모카님 안녕하세요. 마라님도 안녕하세요. 다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와 기후에 관한 가짜뉴스 판별하기라는 주제로 홍진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홍진규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도시기후 및 환경, 생물 대기 상호작용, 에너지 기후 상호작용, 미기상학, 미기후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 또 많이 저도 또 배우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도 교수님과 제가 채팅창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청자분들께서는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의 홍진규라고 하고요. 제목은 약간 좀 자극적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네, 잠을 좀 확 깨졌으면 하는 의미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기상청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보면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구라청, 중계청, 오보청 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약간 오해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조금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고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나름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걸러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 때는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비온 것은 우리나라 기상청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국 기상청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영국 기상청에도 야외 피크닉 가면 비 오는 거 아니냐고 항상 그런 논리를 전달합니다. 전 세계 기상청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세 분이고요. 세 분이 전부 다 이제 기후 예측,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수행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일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요 일본 분이시죠. 일본 태생,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마나베 교수님은 이제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지구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이제 계산하셨던 분이고요. 거의 선구자적으로. 가운데 계신 분은 뭐 그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데 100년 후에 날씨 기후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쵸.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다는 걸 이론적으로 보이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기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건 아마 제 생각에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노벨 화학상이 있었고요. 성층권에 오존층이 파괴되는 현상 때문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적이 있고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작년에 받으셨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 온난화라는 게 실제하고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효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벨상까지 나왔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대기과학, 그러니까 기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영어 이름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공을 하는 기후과학을 전공하는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인류가 사람이 사용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간 거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명 중에 거의 99명, 거의 1명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희 전공자들은 거의 100% 확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오래전에 그 미국 전 부통령인 엘고 부통령이
온실가스,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문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SNS를 통해서 퍼지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이 비율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되게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UN 개발 계획이라는 UNDP라는 곳에서 옥스퍼드 대학교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설문조사에 빠져 있는데 아무튼 한 경우에 보면 실제 지구 온난화를 믿는 걸 떠나서 실제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말은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위기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무슨 행동을 취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그러면 당장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후 위기라는 말을 정말 써도 되는 상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보시면 대략 재밌는 사실은 도서, 작은 섬나라 사는 사람들이 제일 위기의식이 높습니다. 72%, 74%. 굉장히 위기의식이 높은 거죠. 이분들은 당장 자기가 살고 있는 섬이 물에 잠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위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 국민일수록 이거 위기라고 보는 비율이 높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교육을 안 받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죠. 58% 정도.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즘에 저희가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네, 합니다. 교육방송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슨 문해력 시리즈를 다큐멘터리를 내보내면서 촉발된 것 같긴 한데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나이를 드신 분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닥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보시면 뭐 나이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훨씬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사실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아까 말한 건물이 무너질 위기처럼 지구가 무너질 위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가 있다 없다 논쟁하지 않고요. 당연히 지구 온난화가 있다. 그다음에 논쟁 중에서도 지구 온도가 올라간 거는 사람 때문이다 아니다. 또 이제 거의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대기과학 전공하는 분들 물론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공이 아닌 분들이 계시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잘못 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게 사람 때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데 위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기냐라고 하면은 영어라 죄송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최근에 나온 IPCC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인데 다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폭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화석연료를 쓰고 하면 한참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10년마다 일어나야 될 폭염이 매년 일어난다는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이 보면 위기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평화로운데요, 표에 여기 과학자들이 그나마 좀 신경을 쓴 건 색깔을 좀 붉은색으로 해서 경고 메시지, 좀 색이 주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경고 메시지를 준 거 말고는 이 그림을 봐서는 그냥 매우 건조한,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과학자들이 원래 그런 식이죠. 그래서 뭐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홍수는 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물이니까. 이것도 홍수도 10년 만에 한 번 말까 올 홍수가 이제 뭐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리도 뭐 이렇게 온도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받는 거.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면서 사실은 식량 값이 폭등하고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는 그것만 없어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건데 미래에는 그러니까 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먹을 것 갖고 엄청나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건조하고 별로 위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작 과학자들이 강조하는 거 중에 하나는 요 이제 이런 그림이죠. 북극곰. 네. 북극곰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는 북극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봉착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저 거주불능이라는 지구라는 책이 과학자들이 하지 않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무미건조한 그래프를 벗어나서 매우 약간 경각심을 줄 정도로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와닿게 네, 실제로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저런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한 말씀이 뭐냐면은 옛날 유적을 발견해 보면은 사실은 가뭄 때문에 문명이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런데 가뭄이 들면 사람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를 한 문명이 없어요. 굉장히 좀 서글픈 현실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뭄, 폭염, 뭐 폭우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걸 역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뭐 인더스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나 뭐 북미 대륙에 있던 문명, 마야 문명이 전부 다 기후의 어떤 악조건, 조건이 바뀌는 현상들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런 책에 보면 문명과 식량의 책이라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자가 다 병충해로 죽어서 아주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뭔가 연관돼 있는 거죠. 다시 기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너무 감자의 종을 하나로만 키워서 매우 취약해진 상태가 된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인류가 이런 기후 변화나 자연환경 변화에 맞서서 싸우긴 했는데 한 번씩 크게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책에서는 도끼로 맞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쳇바퀴를 점점점 키워서 문명이 잘 굴러가는데 도끼가 한번 떵 쳐서 그 수레바퀴가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입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걱정하는 그런 사실 되게 걱정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기후 변화는 사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굉장히 근거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구라청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상청이 하는 거 뭐 다 틀렸다, 뭐 말이 되냐, 걔네들이 뭘 맞추냐, 뭐 외국에 비하면 뭐 진짜 못 맞춘다. 사실은 틀린 얘기죠. 명확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일기예보 수준은 다른 나라 과학과 비슷한 수준,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그 말은 제가 이제 주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어린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그러니까 로봇을 화성에 보내는 것과 한 달 후에 날씨를 맞추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어린 학생들이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화성에 로봇이 가 있지만 한 달 후에 날씨는 못 맞추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최첨단 기술들이 물리화학, 뭐 컴퓨터과학, 뭐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도 동원해서도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되게 최첨단 학문이에요.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안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이걸 너무 쉽게 보는 왜냐하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뭐 간단하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기상청은 똑같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피크닉 갈 때 다 비 오지 않느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지구의 기온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그거에 반해서 기후 위기다. 위기란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위기다 진짜. 그냥 단순하게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명백하게 사람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의견이 점점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가짜 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칙인데 저도 계속 바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도 좋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칙은 과학은 항상 동료가 평가하는 논문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과학자로서 어떤 사실을 발견을 하면은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이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오랜 기간 평가를 받습니다. 보통 한 논문이 나오는데 뭐 길게는 2, 3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평가를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블로그나 저희 사회관계망 SNS는 그냥 즉흥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방 퍼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평가를 받은 논문과 아닌 것. 근데 최근 들어서는 개인 블로그나 SNS에 그냥 개인의 잘못된 의견을 내도 마치 동료 평가 논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생겨요. 뒤에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NS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영어로 써 있지만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많이 쓰시죠. 네, 굉장히 유명한 페이스북, SNS의 대표적인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에 뺏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사용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면 추천해 주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요? 네네네. 그 추천 알고리즘을 저 같은 경우는 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우연으로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를 시청을 하면 계속 그거와 유사한 정보들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다른 쪽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한쪽 의견만 다 듣게 되는. 그런데 설령 되게 황당한 얘기라도 황당한 얘기와 관련된 걸 비슷한 얘기를 한 100번쯤 들으면 저도 그런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긴가민가한 거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맞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SNS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업적으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자가 그거를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아주 몇 년 전에 오래된 얘기도 아니네요.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할 때 트위터가 또 한참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약간 걸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듣지 말고요. 네. 그런 옵션도 꺼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마음을 넓혀서 듣기 싫은 얘기지만 들어도 보는 그런 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도 영어에서 죄송하지만 제가 굉장히 이런 가짜 뉴스와 관련된 어떤 강연이나 발표를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것 중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북극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온난화 문제의 상징적인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좁은 이렇게 얼음 위에 살짝 올라와 있는 북극곰.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북극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극곰을 공격하기만 하면 북극곰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공격만 하기만 하면 지구온난화는 가짜다라는 이런 어떤 논리적 비약으로 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학자들이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는 영어는 물론 상관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없애려면은 과학자들이 나서야 된다. 대중 앞에 나가서 말을 잘 못해도 일단 떠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거고요.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들어오게 있습니다. 먼저 멜로님의 질문입니다. 약간 번외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수분들이 물을 사용한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가뭄일 때 물을 끓었으면 가뭄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전체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물은 아껴 써야 하는 게 사실이죠. 사실이고요. 제가 가수분들이 물을 얼마나 쓰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은 아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조금 더 물을 안 아껴 쓰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물은 가뭄일 때는 물이 없죠. 결국엔 땅에서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지하수. 그러면 지하수를 많이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결국 없어지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뭄이 다시 기후를 바뀌느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문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가뭄이 더 심해지는 건 물을 많이 쓰면 당연히 가뭄은 당연히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 해 예를 들어 가뭄이 올해 들었다. 그래서 올해 지하수를 뽑았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쓸 물이 없어져. 언젠간 써야 될 물이. 이게 자원이란 거는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 쓰면 누군가 못 쓰죠. 한정된 네, 거죠. 네, 네. 그냥 거기서 미리 우리가 그냥 끌어다 쓰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이란 게. 실제로 3,000톤 정도를 쓰셨다고. 아, 네. 3,000톤이면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네. 네네. 그리고 콜리님께서 아까 100년 후의 날씨도 이론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기후 예측 모델이라는 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기후 예측 모델은 이제 이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뭐 기후 예측 모델, 뭐 대기 대순환 모델, 뭐 기후 예측 모델, 지금은 이제 지구 시스템 모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모델에 의존하고요.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 법칙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화성에 로봇을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화성에 로봇을 보낼 때 계산하게 되는 물리 법칙들이 있거든요. 네, 뭐 뉴턴의 제1법칙 뭐 이런 법칙, 네, 그런 법칙이랑 동등한 법칙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 풀 수가 없고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슈퍼컴퓨터로 푸는 작업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됩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네, 강연을 듣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언어가 뭐냐면 저희가 욕하지 말라는 얘기하죠. 네. 네. 저희가 그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만 반려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네. 그게 뭐 정서에도 안 좋고. 그렇죠.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기온 상승은 화석 연료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해서 절대로 지구 온난화 신화에 속으면 안 된다. 지구 온난화에 속다니 화가 난다. 네. 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말이죠. 그쵸. 부정한 말인데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는 새빨간, 그다음에 절대, 약간 부사가 많고요. 화가 난다. 네. 그다음에 어린이들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사실 과학의 언어는 아닙니다. 과학자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아주 일말에 좀 오차도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절대적이다, 뭐 새빨갛다, 뭐 화가 난다, 어린이들을 들먹이면서 얘기한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고 오래된 영화지만 네,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마스터 요다라는 분이 나오셔서 저분이 요다 선생님. 네, 네. 네네. 요다선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공포가 어둠의 세계로 안내한다. 네,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공포는 분노를 부르고 분노는 미움을 만들고 미움은 고통을 만들어서 결국 너를 어둠의 세력으로 나쁜 놈이 될 거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제가 어떤 본 논문에 보면 공포, 분노, 미움, 고통. 네. 저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 연구 결과인데요. 이것도 사실 뭐 영어 복잡하긴 한데, 네. 굉장히 유명한 기후 변화에 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동영상과 참말을 하는 분의 동영상을 인공지능 기술로 단어를 뽑아서 단어 사이의 관계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분석을 한 그림이에요.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고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여기 제가 표시하면 네, 여기 anger, 네, 네, 그다음에 혐오, disgust, 그다음에 네, fear, 분노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분노랑 혐오랑 공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유튜브에서 거짓말을 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주려면 분노나 혐오나 공포감을 조장하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팁입니다. 그래서, 꿀팁이네, 꿀팁. 네, 그래서 욕을 하지 말라는 건 욕을 하는 사람 말은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XXX 뭐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말은 실제 그게 참말이라고 해도 신뢰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구는 이제 워낙 심각해져서 가짜 뉴스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에 지금 나온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분노,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원칙이 하나는 행운에 속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당 부분이 우운에 작동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운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10시 지금 한 8분 정도 됐죠. 네. 근데 제가 고장났어요. 고장나서 멈춰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저 시계는 맞을까요? 2번이요. 2번 맞죠? 네. 아침 10시 8분과 밤 10시 8분 2번 맞죠? 네. 와, 틀릴까봐 좀 걱정했어요. 네. 한번 틀리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인생이 그런 거죠. 네. 네네. 다른 건 잘 맞히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네. 하루에 2번 맞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요. 고장난 시계도 맞을 때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막 떠들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24시간 지금 시간은 10시 8분이야, 10시 8분이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주 시끄럽게 계속 10시 8분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시끄러워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진짜 8시 8분이 딱 일때 8시 8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죠?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맞아요. 내 말이 맞았지? 내 말을 계속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틀렸는데 틀린 거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우연히 한 번 맞았거나, 그러니까 고장나도 한 번 맞는 저거에 맞은 거를 마케팅이라면 계속 써먹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런 내용이 SNS나 언론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저런 맞는 사건이, 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못 맞힌 경우에 우연찮게 저게 맞았다 그러면 정말 대서특필돼서 나오죠. 그래서 저런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한 번 맞을 경우에 되게 조심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게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건 계속 떠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우연찮게 관계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는 사실이 몇 개가 엮이면 진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인 거죠.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SBS에서 방송에서 보였던 그림인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QAnon이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인종차별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모론 지도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래쪽이 지구고요. 지구에서 있는 굉장히 황당한 사건들과 지구 밖의 사건들, 그 다음에 지구에서 멀리 있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로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인과관계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인과관계가 아닌데 마치 제가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많은 각각의 사건들을 다 거짓말인데 그 사건을 모아서 같이 상관 있는 것처럼 엮여놓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되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모아서 네. 되게 거대한 음모를 하나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이 이렇게 서로 마치 연관된 것처럼 계속 묶어주거든요. 이렇게 잡아다가. 그러니까 저도 속을만 해요. 네. 저도 속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 온도가 상승한 거는 도시 열섬 현상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시 열섬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시가 도시 아닌 지역보다 온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도시의 기온이 그냥 올라간 거지 도시 바깥에 있는 기온은 안 올라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전체 기온이 올라간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일부 건물이 있는 도시 지역만 온도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도시에서 온도가 올라간 거랑 도시가 아닌 곳에서 온도가 올라간 거랑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도시에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도시가 아닌 곳에서는 별로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섬들이 어떤 곳은 시골이고 어떤 건 도시예요. 별 차이가 없죠.
거의 유사하네요. 네, 도시든 시골이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이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저 연구팀에서 서울에서 한 건데 보시면 서울 외곽 지역은 100년 동안 1.7도가 올라갔는데 네, 서울은 3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더 덥네요.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비슷하게. 네. 바깥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도 1.7도가 100년 동안 올라간 거는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기후 위기에 있어서 제일 걱정하는 게 1.5도거든요. 1.5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올라가면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난다 걱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1.7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곰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극곰 숫자가 늘고 있다는. 이것도 반전인데요. 네. 북극곰 늘고 있다. 그러니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라는 주장을 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림 보시면 네. 1960년에 비해서 북극곰이 4배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무슨 북극곰이 줄어들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되게 교묘한데 크록포드라는 여기 사람이 2015년에 발표한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쓰는 거는 마치 아까 제가 동료 평가를 받은 과학자들의 논문처럼 보이게 쓴 거예요. 근데 저 크록포드 2015년은 찾아가서 보시면은 그냥 개인이 블로그에 넋두리 해놓은 겁니다. 되게 이렇게 마치 되게 잘 PDF 파일로 포장을 해서 만들어놨지만 거짓말이고요. 실제로 북극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보시면 북극곰의 종류가 한 10가지가 넘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은 다 호모사피엔스지만 뭐 흑인도 있고 뭐 백인도 있고 뭐 몽골리안도 이렇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종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북극곰 종류도 한 10가지가 넘는데 그 10가지 넘는 것 중에 그 개체 수가 늘어난 종은 딱 하나예요. 무슨 종이죠? 그런 종이 하나 있습니다. 북극곰 종이 하나가 늘었고 네. 나머지는 줄거나 제자리거나. 그러니까 매주 편향된 사진 하나를 그냥 끌어다가 진짜 다 늘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진실은 진짜 요만한데. 네. 북극곰이 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극곰이 설령 늘고 있다고 해도 먹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보통 사람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렇지만 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도 살 수는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북극곰이 수영을 해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올라와서 먹을 곳이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얼음이죠. 근데 그 얼음이 없으니까 북극곰이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성경이 열악해질 거고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그게 없어지면 결국 북극곰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편협한 사실을 가지고 북극곰이 한 종류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북극곰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거기가 얼음이 없어지면은 북극곰이 없어질 텐데 그런 건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잘못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대기과학자지만 대기과학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학이 분야가 하나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물리학에도 보면 뭐 입자물리, 뭐 이론, 뭐가 있을까, 전자기학, 뭐 양자역학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처럼 대기과학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도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가 답할 수 없기도 하지만 이런 아주 자세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아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한테 저렇게 물고 늘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속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상관관계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편적인 상관성 우리들이 잘 기억된다. 이제 뭐 이거는 무슨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는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잘 걸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과 폐암에 많이 걸리는 사람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일수록 폐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작업 공간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담배랑 상관없이도
먼지가 많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폐암이 확률이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담배가 폐암을 올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냥 그냥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짜 뉴스들이 이 두 개의 관계만 가지고서 실제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 흡연이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흡연이 폐암을 높이는 거냐, 원인이냐, 직접적인 원인이냐를 알아내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이 커지면 그 다른 값도 커지거나 작아진다, 관계가 있는 거고요. 인과관계는 어떤 것이 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관계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1880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이 하얀색은 공기 속에 있는 온실가스, 특별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거의 뭐 300ppm 아래였는데 지금 400ppm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은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엘고 미국 전 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보여준 그림이랑 일치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하면 온도가 이렇게 증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효과적으로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네요. 뭐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저희가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운 함수에 의해서 가로축을 독립변수라고 두고요, 세로축을 종속변수라고 둡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반대로 그려볼게요. 네. 반대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기온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그렸는데, 네. 만약에 기온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뭐가 맞는 걸까요? 되게 모릅니다. 사실 모르죠. 이런 그림만 가지고는 인과관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죠, 그죠? 당연히 기온치 높죠. 덥죠. 네. 그리고 여름철에 습도도 높죠. 네.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고 또 습도도 낮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온도와 습도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같이 올라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도 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칠게요. 가로축이 습도고요, 세로축이 기온이면은 습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름에 덥고 습도가 높은 거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했기 때문에, 걔 때문에 기온하고 습도가 올라가는 거지 습도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석만 보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출근을 하셨는데, 네. 출근하시면 여름철에 에어컨 트시니까 방 안에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네.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더워지죠.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서 방 안의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 숫자가 많아질수록 방의 온도는 떨어진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 방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아, 비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기온이 올라간 건지, 기온이 올라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 건지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기온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는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 현재 기온이 올라가는 거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아까 한 20년 전 IPCC 보고서가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1차 보고서 때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저희 과학자들도. 이산화탄소가
기온 올린 것 같긴 한데 그런 약간 좀 아리까리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6차 보고서는 6차 보고서에서는 거의 아까 99% 정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간 거는 이산화농도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관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데 예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 여기 보신 빨간색 줄이 지난 1961년부터 최근까지의 기온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거 뭐 보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밀과 쌀과 기타 곡물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네. 기온이 올라가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나네. 따라서 사람이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수록 식량 생산이 늘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건 상관관계예요. 그냥 어쩌다가 실제로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다가 그냥 우연찮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진실은 뭐냐라고 하면은 노만 볼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밀을 어떤 병충해에 강한 걸 개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구해낸 기술을 개발한 분입니다. 큰일 하셨네요. 네, 이분이 소위 말하는 녹색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고 저분이 그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할 때부터 갑자기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식량 생산이 늘어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인공위성으로 식량 생산량도 알 수 있고요. 하늘에서 비행기나 뭐 인공위성으로 뭐 봐도 식량 생산이 뭐 러시아에선 식량 생산이 이번에 얼마 안 되는 이런 것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알 수 있냐면은 맛까지도 알 수 있어요. 맛까지도요? 네. 그 쌀이나 밀의 맛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량 생산이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는 식물이 먹이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아지는 거라서 잘 자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량 생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맛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에 속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뭐 있을까요? 요즘에 별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은 항상 절대로 맞다, 절대로 틀리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후 연구할 때도 이제 요 정도 틀릴 수 있겠네, 요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일기예보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비가 오고 뒷면이 나오면 비가 안 온다. 50% 확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상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비 올 확률이 60%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각 집에서 동전을 던져요. 돈을 던져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각 집에 비가 올지 안 올지를 1시간 있다 올지 안 올지 예측하면 반은 오고 반 안 오겠죠. 그렇죠? 막 무작위로. 그렇지만 일기예보는 그렇게 예보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에 얼마 오겠다고 예보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이게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후과학이나 일기예보에서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로 완벽하게 무언가를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어려운 말로 상보성의 원리 또는 뭐 양자역학에 나온 불확정성의 원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 사연 선생님이 제 옆에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 있는지를 아는 걸 어떻게 아냐면은 빛이 갔다가 저한테 도달해서 여기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빛이 있어야 위치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뛰어서 어디로 가시고 계셔도 빛이 계속 따라가서 저를 이렇게 주니까 여기 있다가 저를 뛰어가시는구나 이걸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자도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자는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뛰고 있으면 제가 빛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뛰는 속도가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전자는 너무 작아서 그 위치를 보려고 빛을 주면 그냥 도망가지 않나요?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어디론가 가버려요. 그렇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하고 속도를 정확하게 알기가 되게 불가능하다는 게 그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불확정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은 뭐냐면은 이제 나비 효과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너무 모든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틀려도, 그래서 온도가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온도를 관측할 때 대체로 오차를 0.1도 정도보다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0.1도 관측이 틀리면 일기예보의 비가 올지 안 올지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도 관측의 정확도는 0.1도 이내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0.1도가 뭐 내일 날씨를 바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이게 저희가 말하는 보통 이게 이제 카오스 시스템, 뭐 혼돈의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있는 곳에 또 기온이 25도인지 25.0001도인지 사실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저기서 1, 4, 5, 6이 있는데 왼쪽 주사위한테 이상한 주사위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주사위가 있는데 네. 지금 주사위가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네. 네. 10개가 있는데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6분의 1입니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지만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그럼 저렇게 주사위 10개를 동시에 던졌는데 10개가 전부 다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해갖고 6분의 1을 10번 곱한 확률이에요.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에서 많이 배울 것 같지만 같지만 어쨌든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가 똑같다면 모양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쨌든 나올 확률은 6분의 2, 면이 6개니까 6분의 1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런데 어떤 학자가 아주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 주사위를 계속 던져봤대요. 저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지. 1년 동안 던졌는데 6분의 1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사위가 정말 정확한 이상적인 정육면체이냐? 그렇지 않겠죠. 모양이 약간 찌그러져 있을 거고 뭐 무게도 조금씩 어느 위치가 다를 거고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 가상적 머리에서는 저걸 6분의 1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제가 지금 제 손에 주사위가 없지만 주사위 딱 치시고 주사위를 딱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면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질문을 바꿔서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슨 숫자가 나올지 맞추라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근데 맞추면 예를 들어서 뭐 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한 100억을 주겠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수도 맞히겠죠. 네. 무슨 수도 맞히겠죠. 그런데 뭐 돈이 안 걸린 상황에서 그냥 찍자 1이라고 하지 뭐 찍는 거죠, 뭐 우리가. 네. 제가 뭐가 나올지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냥 1이라고 했어요. 던졌는데 6이 나왔어요. 틀렸죠. 네.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찍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뭐 100억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기예보 한 번 틀리면 정말 재산 피해가 100억대 단위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저거를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슨 숫자가 나올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주사위가 있으면 얘가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떨어질 때 제가 주사위 윗면이 6에 있었는지 뭐 1이 있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잡고 있었는지 걔를 이렇게 속도를 주고 던진 건지 아니면 그냥 떨어뜨린 건지 떨어뜨린 동안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쪽에서 불었는지 위쪽엔 세게 불고 아래쪽은 약하게 불었는지 기온에 의해서 밀도는 어땠는지 오만 것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화성에 로봇을 보내려면 그런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지구를 나가서 궤도를 계산해서 어디를 나가서 돌아서 이렇게 속도를 주고 뭐 중력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거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얘는
예를 들어 주사위가 굴렸는데 뭐가 나올지 맞추려면은 그런데 그게 주사위를 똑같이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값이 달라지면 예를 들면은 제가 던질 때 정말 그냥 떨어뜨린 거랑 살짝 힘을 주고 던진 거랑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일기예보나 기후예보도 똑같아서 아주 정확한 걸 다 알아야 돼요. 주사위를 굴리는 그 공간의 온도, 그다음에 압력, 바람, 곳곳의 바람, 내가 얼마나 세기로 던졌는지, 그다음에 지구가 저 주사위를 당기는 힘은 어땠는지, 주사위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모조리 빠삭하게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나라마다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나라는 저 홍진규라는 사람이 1m/s로 던졌네 라고 추정을 했지만 어떤 나라는 0.95m/s로 던졌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갖고 기상청들이 갖고 있는데 그걸 서로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면 어떤 계속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나라 기상청 모델은 딱 둘러는데 6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계산들이 계속 6을 맞추는 거죠. 또 던졌는데 5가 이번에 5가 나올 거야. 미리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과학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실제로 던질 때 제가 속도가 1m/s로 던졌는지 0.99로 던졌는지 사실은 알 수 있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몇십 개의 모형들을 모아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지. 근데 지금 기후 예측을 하면 무조건 다 온실가스를 높이면 기온이 올라갑니다. 폭염도 심해지고 폭우도 심해지고 가뭄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 달나라에 또는 뭐 화성에 로봇을 보내는 그런 기술보다 훨씬 더 진보한 기술들로 이거를 시도했을 때 지구 온난화의 문제, 그게 기후 위기라는 문제라는 게 명백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만 조금씩 모델들의 결과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오차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모델은 1도 올라가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도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온도가 내려가는 모델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거나 할 때 확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을 최대한 그 확률을 높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동원했을 때 다음 주사위는 얼마가 나온다. 근데 주사위 던지는 건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는 그냥 계속 고체지만 빗방울은 처음에 안 보이는 수증기였다가 물방울로 바뀌기도 하고 어디로 가기도 하고 복잡하죠.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일기예보나 기후 예측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최첨단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뉴턴 방정식,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뉴턴 방정식은 사과가 떨어지는 걸 계산하는 방정식이고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쓰는 휴대폰으로 쓰는 걸 때 쓰는 방정식입니다. 그런 방정식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막 위성들을 달나라나 태양으로 보내는 때 쓰는 방정식이고요. 저런 방정식이 기후 예측이나 일기예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방정식. 그다음에 심지어는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끼리 경쟁하는 그런 관계도 기후 예측 모델에 다 들어가 있고요. 광합성 과정도 들어가 있고 도시의 건물. 저 연구팀에서 쓰는 모델에서는 이 시립과학관의 건물도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시립과학관 이 건물이 있을 때랑 없을 때 주변에 어떤 비나 기온이나 바람이 바뀌는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산불 나는 과정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공이. 나무를 전공한 사람, 공기 흐름을 전공한 사람, 태양빛을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기후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이거는 매우 어려운 문제고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회라는 말인데 공부는 머리, 가슴, 발로 가야 된다. 머리로 배웠으면은 가슴으로 그게 와닿을 정도로 느껴야 되고요. 가슴에 와닿았으면 발로 실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제 뛰어야 할 때고요. 뛰어야 할 때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를 해서 저렇게 17가지의 지구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네. 찬성 반대 이런 걸 했어요. 네. 제일 많이 찬성을 하는 게 숲과 땅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네. 이런 거 많이 써야 된다 얘기하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보시면 첫 번째 숲과 땅을 보호하는 거랑 맨 밑에 보시면 채식에 기반한 다이어트의 장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별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숲과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채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전기를 원자력 발전이나 뭐 화력 발전, 석탄 발전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꼭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하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문해력 말씀드렸는데 네. 속지 않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거짓말 진짜 위기일 수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후 변화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곳에서 이런 문해력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로 7가지는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태양 때문에 지구의 기후가 생기는 거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태양뿐만 아니라 사람도, 식물도, 뭐 나무도, 동물도 다 기후를 바꾼다.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뭐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기후 현상은 굉장히 최첨단 학문에 의해서 계속 향상되고 있고 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기후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변합니다. 그래서 기후도 지구 온난화지만 겨울에 추울 수도 있고요. 네. 엄청 더울 수도 있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시간 질문 들어온 것들 몇 개 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일단 지현 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기상학에서도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지를 연구하는 별도의 분야가 있나요? 네, 기상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학과 이름이 대기과학과인데요. 네. 예전에는 기상학과라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기상학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에 이제 비에 대한 과정인데 비의 과정은 저희가 대류권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지구에 붙어 있는 대기 층을에서 일어나요. 보통 비가 오는 네네네. 과정. 그래서 그 대류권을 주로 다루는 현상이 기상학이라고 하면 대기과학이라는 거는 그 위에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까지 다 다루는 학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기 중에 있는 뭐 부유 물질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화학 과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생물학이랑 생태학이랑 엮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어떻게 지구에 도달하는지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구름만 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저희 과의 교수님 12분이신데요. 12분의 전공이 다 다르거든요. 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요. 그 다른 분들이 다 골고루 일기예보와 기후 예측하는 현상들에 다들 기여를 골고루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종합학문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 분야가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번 할 때마다 재밌고요. 제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 강연을 하면 뭐랄까요, 상대방을 보게 되는데 이번엔 못 보게 돼서 그런 게 또 아쉽기도 한데 여러분 주신 피드백이 다음 강연을 더 준비할 때 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강사드리고 저도 늘 많이 배우고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 계기가 돼서 그래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일이나 이런 거 주셔도 가끔 그런 메일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질문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신 홍진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요과학 강연은 2주 뒤 7월 2일 사인검과 기가스틸 그리고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